첫 번째 이슈는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매일 날이 바뀌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새로운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조국 딸 공저자 논문이 또 있다. 지금 당국대 논문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고2 땐 의학, 이 논문은 당국대 논문이고요. 근데 고3 땐 생물학, 이번엔 공주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고2 때, 고3 때 각각 논문이 있습니다. 공주대에서 3주 인턴 뒤에 이번엔 3저자, 이번에 1저자는 아니고 3저자로 올라가 있다. 이럽니다. 그런데요, 좀 더 들여다보니까요, 중앙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의 지도교수는 엄마의 대학 동기. 엄마의 대학 동기. 그리고 그러자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요. 조국 딸 지금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다. 어제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지금 이 기사는 첫 번째 논문 있죠. 당국대 논문과 관련된 거다. 지금 그 논문과 관련해서 참 일파만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국대 조국 딸 논문 조사한다. 확인에 미진했다. 사과드립니다. 대학 측에서 사과를 했어요. 부당하게 저자 자격 부여 확인된 딸의 대학 수시 전역 입학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논문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논문이 입학에 영향을 줬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이게 파문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조 후보자 그러나 관여한 바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한 기사도 있거든요. 마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조국 딸 학업 과정 의혹이 급부상했다. 이렇게 이제 부제로 달고 있어요. 큰 제목이 이렇습니다. 외고 유학반 그리고 고려대를 거쳐 의학전문대학원. 그러다 야당에서는 이 모습은 조국판 스카이캐슬이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입시를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부모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드라마인데요.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유급불구 장학금 논란으로 촉발됐죠. 그리고 야당에서는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외고 유학반 고려대 의전원 이렇게 갈 동안 한 번도 필기시험으로 진학하지 않았다. 필기시험을 안 본 거라는 거예요. 그 뭔가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 후보 측에서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답변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거 1조자는 보통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통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때 큰 틀을 짠 거에 대해서 보통 그 사람을 1위 연구자가 1조자로 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잘못 아시는 건데, 이게 요즘은 뭐 영어로 써야 되니까 요즘 이게 또 콩글리시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기여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꼭 1저자가 돼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1저자가 안 되면 또 내가 1저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수님 포함해서 6명이었잖아요. 네, 나머지 4명은 뭐 어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자문하고 뭐 물어보고 이제 기획당에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뭐 논문을 서브미션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나라나 그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실험실 오고 막 그런. 자, 저 지도교수, 논문 지도교수,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별 역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논문,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최영학 교수께서는 지금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논문 파문, 어떻게 보십니까? 이공계에서 제1저자가 되려면, 이제 실험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무슨 결과를. 이공계 논문은 되게 실험이 들어가죠. 예, 실험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만들고 예. 실험을 주도를 해야 돼요. 예. 그거를 인턴 학생이, 고등학생이 예. 2주 동안 실험을 구상해서 그걸 써서 냈다. 앞뒤가 안 맞죠. 2주간 무슨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대한병리협회는 그거를 게재를 해줄 수 있으면 예.
이 정도 제1저자가 되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예. 의대, 치대에서 졸업하기 위해서 꼭 한 번은 그런 전문지에 내야 되는 그러니까 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내는데 그 정도 내야지만 수준. 졸업이 되는 수준으로 쓴 건데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예. 아니 논문 제목도요. 출산 전 허혈선 전 산소 내병증에 관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양성. 뭔 소리입니까 그게? 영어로만 이거를 이제 영어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포스터라는 걸로 갔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뭐가 지금 무슨 혈소가 없고 뭐 산소가 없고 이거를 2주 만에 했다. 그러면 다 써놓은 거에 영어로만 뭐 번역을 해서 영어는 잘 안 되니까 예. 뭐 나갈 수도 있는데 예. 의학 용어는 그냥 보통 영어 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의대생들도 예. 이만한 의학 용어, 영어 사전을 갖고 가면서 매일 찾아보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예. 없고요.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보면 예. 그 서울대 의대 교수가 그 대학원생들을 시켜서 자기 딸의 논문을 쓰게 해서 서울 치대에 들어온 거 예.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구속됐어요. 아. 이것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쓴 걸로 해서 고대 입학이 되면 예. 그 입학 취소해야 되고 이거는 진짜로 업무 방해죄에다가 여러 가지 위계에 의한 뭐 이런 예, 것까지도 지금 법조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예. 자체가 굉장히 이 구조를 모르고 했는데 당국대가 이제 사죄한다 그랬는데요. 저는 예. 사죄할 때 예. 제일 먼저 사죄할 거는 국민들이 아니라 대학 병원에서 일하던 대학원생 교수들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학의 이제 교수가 그 자기 자식을 위해서 논문을 그렇게 이용한 게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돼서 뭐 구속관에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좀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이 논문과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를 본 다른 피해를 본 그런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의혹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조국 후보자 이제 과거 했던 말, 그래서 뭐 오럴 해저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에 앞서서 밑에 기사가 좀 눈길을 잡는군요. 여기 보시죠. 이번에는요, 조국 후보자의 아들 얘기가 오늘 또 기사에 꽤 많이 나왔어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국 아들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국적. 통상 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지명이 될 경우에 이중 국적 문제가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중 국적이 있고 또 여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5차례 입영 연기를 했다. 지금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되자 조 후보 측 내년에 아들 입대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입대하면 된 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좀 더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다만 아들 조 씨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만 행사하겠다는 약속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와서 한국 국적도 갖고 있고 미국 국적도 갖고 있고 이중 국적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남성이 만 22살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복수 국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네요. 하면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아들 얘기도 좀 나왔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위의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봐주시죠. 이겁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군요. 과정의 평등을 외쳤지만 부메랑이 되어 꽂힌 조국의 오럴 해저드다. 과거에 본인이 글로 쓰고 했던 말이 화살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교수 시절 언론과 트위터를 통해 권력을 매섭게 비판하면서 정의를 외쳤죠. 그래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개구리를 만들자던 본인 자녀는 용으로 키우려 애쓴 거 아니냐.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그래요. 청문회 앞두고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 옆에 소개가 되는데 과거 조국 후보자가 글로 쓰고 얘기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쪽에 봐주시죠. 특목고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 특목고는 입시 명문 고교 기능,
특목고 보내기 위한 사교육 혜택은 상위 계층만 누린다. 문제 많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딸 특목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기사 보셨지만 대학을 가고요. 의전을 가고요. 여러 가지 스카이캐슬 아니냐 이런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장학금 얘기도 있군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딸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밑에 아랫부분 또 있군요. 이번엔 논문 얘기 아주 관련이 돼 보이네요. 직업적 학문이 아니어도 논문 기본 갖춰야 한다. 이 순간에도 잠 줄이면서 논문 쓰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 딸의 논문, 고교 시절 논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럴 해저드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조국 후보자가 사실은요, 이런 여러 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언론에서 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해명 대신 정책 발표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국 국면 전환용 1호 정책 내놨지만 뭐 스토킹 처벌 강화 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탕이다. 이렇게 서울신문을 평가를 했어요. 재탕이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본 듯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딴 의혹의 해명 대신 화두 돌리기 전략 아니냐. 청문회 전에 안전정책 구상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다. 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조국 후보자의 모습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설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같이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일부 학부모들 중에는 우리가 드라마로 봤던 스카이캐슬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CCTV를 가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정 후보자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제가 같은데요. 언제 특정 후보자의 사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파악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대1로 밀착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 거세지는 시점에 굳이 후보자로서 이례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내정 시에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전혀 하시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질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을 안전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가장 먼저 잡았습니다. 자, 뭐 비판과 지적 겸허히 수용했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경호 의원님. 과거에 본인이 했던, 본인이 외쳤던 권력에 대한 지적, 정의에 대한 외침 이런 게 지금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판이죠. 예. 통상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언론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예. 일종의 언론 청문회가 먼저 거치죠. 지금은 이제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는 사실 의혹 제기인 경우도 있어요. 예. 사실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예, 있고 예. 또는 나중에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당사자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후보도 처음에는 돌아가신 부친, 또 뭐 채무 승계 문제, 그리고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 뭐 부동산 거래 문제가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딸, 아들 뭐 이렇게까지 오는데 이런 중간의 과정들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 그리고 야당 또는 뭐 어디서든 시민단체든 뭐 제기되는 문제들이 국민 또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되느냐, 납득이 되느냐, 그리고 공감을 얻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여론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인 또는 본인이 해명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상식에 좀 부합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납득이 돼야 여론이 악화되지 않는다. 예. 그러나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여론이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왜냐? 딸에 관한 문제는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공정에서의 무슨 문제점,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본인이 지금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제가 딸이 이렇게 입학이든 또는 뭐 논문 기재되는 거에 특혜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는 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라는 이런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해명을 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상황까지 가버렸다. 그런 점에서 어저께 저런 안전정책 저런 얘기를 해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냐라는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조국 후보 당사자도 어느 쪽에 지금 비난의 화살이 가고 있는지 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지를 좀 간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형태 변호사.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힌 거예요. 자, 그거 보면 조국 후보자나 청와대, 임명한 청와대 역시 뭔가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언론도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뭐 현재까지는 아마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어제 저도 이제 방송 나가서 이 그 집안에 뭐 이렇게 학원과 관련된 부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채무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남동생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달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또 우리 당에서 알고 있던 것과 남동생이 딱 입장 발표한 게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결국은 그 남동생이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고려시티 개발이라고 그 고려시티 개발이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냐 안 지고 있었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언론도 많이 달랐고 근데 우리 당에서도 대부분 그 고려시티 개발은 채무가 없었다 보증채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남동생이 밝힌 입장문에 보면 나도 잘 몰랐는데 보증채무 지고 있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조국 후보 자체도 그걸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의사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가족 문제라든지 내부적인 문제, 지금 이런 문제, 입시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본인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정책 입장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팩트 체크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언론이 먼저 인사청문회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 지금 야당이 뭐 협조를 안 해주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언론이 의혹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 개인 신상 문제,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본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정책 그 입장도 필요합니다만 저런 면에 어쨌든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부동산 거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 법인과 관련된 어떤 소송 문제도 있고, 뭐 가족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마지막에 등장한 게 이제 딸의 어떤 학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어떤 여론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사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특별 코스로만 입학한 조국 딸, 문정부 공정 가치를 흔들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학업, 입시,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은요. 잘못 다루게 되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부분과 지금 닿은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외고, 대학, 의전원 뭐 이렇게 쭉 진학을 했는데 강남 입시 코디들의 전형적인 코스다. 서울대 교수도 의학 논문 말이 안 된다. 그러자 2030 중심으로 분노 표출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이번에 2030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2030, 기회는 불평등, 과정도 불공정, 정유라처럼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에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출범했는데 앞에 다 불자가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국도 결국 기득권 아저씨 아니냐. 그리고요. 누리는 거 다 누리고 깨끗한 척한다. 이런 지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고려대 등 학생들 게시판엔 나는 의전원 필기시험 보려고 알바 뛰며 대학 내내 공부했다. 이런 본인의 얘기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기사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알던 조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2030이 뭔가 글쎄요. 뭔가 배신감을 느끼는 듯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자, 벼랑봉 변호사. 네. 2030,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뭐 사모펀드라든가 아니면 예. 동생의 이혼 문제, 그다음 부동산 거래 문제, 그런 문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해명에 따라서는 정말 모를 수도 있겠다. 일정 부분 지지층들은 아마 좀 달리 선을 해석할 수도 그리고 뭐 있겠죠. 설명의 여지가 있어 그렇죠. 보이는 측면도 거기에서는 있어요.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예. 다툼의 여지, 설명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도 명확해 보이고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최순실 사태에 있어서 정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도 그냥 말 잘 타고 돈 많아졌다 보니까 그냥 좋은 대학교 가고 잘 풀려버리고 자신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은 가장 냉엄하게 비판을 했었고 본인의 입으로 가장 매섭게 비판하고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한강 청년들에게 뭔가 지향점이 되고 이정표가 될 만한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딸에 있어서는 자신이 하지 말아라고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따라하면서 그들의 또 다른 특혜가 같다는 점에 있어서 청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아마 그렇게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다. 스스로 비판했던 곳에서 자신은 뒤돌아서는 똑같은 행동을 답습을 해왔었다. 자신의 딸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라든가 공정한 과정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좀 부모 잘 만나서 결국은 좀 더 많은 정보와 특혜를 갖고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잘 못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결국 좋은 부모를 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니었냐. 그건 당신이 지양하자고 했었던 사유였는데 당신이 스스로 그런 걸 선택한다면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사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보면 아마 기자분들에게 가장 많은 제보를 주셨던 분들이 서울대 스누라이프라고 서울대생들의 커뮤니티라고 해요. 게시판. 그렇죠. 서울대생들이 모이는 게시판에 보게 되면 거기서 부산대 의전에선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다음에 작금관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라는 제보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사를 재생산하고 그다음에 관련 취재를 하면서 사실을 확인할 거는 과정들이거든요. 이것이 뭐 야당이라든가 특정 계층에서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제보를 하고 기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더라. 이거 좀 취재해서 수사하달라. 기사화해 달라. 청년들의 분노가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거를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이 조국 전 수석이 무서우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공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제보들은 청년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조국 후보자의 딸, 뭐 엄격히 보면은 있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외고를 간 거, 대학을 진학한 거, 그리고 의전원을 간 거. 다 어떤 전형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지금 2030이 분노하는 건요. 합법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공정한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에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 역시 조국 후보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조국 후보자 부친의 묘비 사진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오늘 신문 대 신문 비교해 볼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와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쪽 봐주시죠. 먼저 중요한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위장이혼의 증거다. 이렇게 저희가 뭐 인용해서 제목을 좀 표시해 봤습니다. 이런 취지의 기사로 보이고요. 반면에 한겨레 기사는 사진과 함께 실렸는데요. 사생활 침해 비판이 있다.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혼 4년 뒤 세운 묘비에도 여전히 며느리다. 이상한 조국 가족. 여기 보면 조국 동생의 전처죠. 이혼을 한 걸로 돼 있으니까요. 전처 지금 위장이혼 혹시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묘비는요. 2013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부친의 사망 시점에. 근데 이혼은 그보다 4년 전인 2009년입니다.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묘비가 만들어질 때는 이혼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들,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조국 가족이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런 취지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기사는 사진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어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했거든요. 이 사진과 함께 설명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뭐 아들 2명 이름이 있고요. 며느리 성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요 둘째 며느리가 되겠죠. 전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저기 가렸지만 여기 묘비에 며느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혼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위장 이혼 아니냐.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이거는 위장 이혼의 증거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했고요. 근데 한겨레 기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을 전하면서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사진 공개 상황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분께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라고.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내용을 공개했거든요. 그 영상 보겠습니다. 조국의 아버지 2013년 7월 29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 아버지의 비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혼을 했다는 시점으로부터도 4년이나 경과된 때입니다. 이혼한 며느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 가족들은 며느리로 인정했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 침해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자, 어제 상황에 대해서 패널 내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기용 의원, 지금 두 개의 기사를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뤘지만 약간의 방점이 좀 다르게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는 뭐 명백히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 본인에 관한 문제 제기여야죠. 예. 물론 가족, 동생의 부인, 전 부인, 그 가족의 범위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문회 대상인 후보자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검증의 대상인 건 맞지만 무한정 이 사람을 다 까발른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당해도 상관없다. 이건 정말 그건 아니죠. 그건 입장을 좀 바꿔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무리 야당이 한 건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설사 이 위장 이혼인다 한들 그 위장 이혼 다음에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에서 또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전 지킬 건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지나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많이 지나쳤다고. 최영하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굉장히 이거 논란이 될 소지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증거들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다 위장 이혼이다 아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서 사실 이 빨리 끝내야 되는 거는 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주변으로 퍼지면 안 되고 이런 거에서 딱 끝날 수 있게 어떤 하나의 논쟁의 구심점이 항상 이런 데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사진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 어떤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좋은 증거는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증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쓰셨네요. 근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상황. 자, 현근택 변호사는 인권 감수성 이런 표현을 쓰죠. 제로라고 썼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이 검사 출신이죠. 예전에 이제 검사들이 수사할 때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족의 어떤 문제를 캐거나 아니면 다른 건으로 수사해서 되게 망신을 주거나 어찌 보면 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다른 거를 캐내는 이런 식이 많이 썼는데 저는 전형적으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죠. 당장 SNS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최태민 묘비에 가보니까 최순실과 정윤회가 이혼을 했는데 부부로 돼 있더라. 그럼 이분들도 가짜로 이혼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석에 쓴다는 건 어떤 가족들의 어떤 의사를 합치하는 것이지 그게 뭐 위장 이혼이 아니냐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과거의 별건 수사, 가족 망신 주기로 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습성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건 제가 보기에 본인의 어떤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조국 후보자의 어떤 정책 검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당장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역시 이 문제는 좀 지나친 거다. 이건 지나친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변환봉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김진태 의원님과 같은 당이고 사석에서도 많이 뵙긴 했었지만 이 부분은 김진태 의원님이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냉혹하게 이제 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경우 오히려 본질을 흐려질 수가 있고 왜 조국 후보를 비판하고 그분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오히려 상대 쪽에 있어서도 뭐 결국 너희들은 뭐 괴물 아니냐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겁하고 저열하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과 이성을 가지고 비판을 하셔야지 이런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검증 과정이 있는데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하여튼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 지금부터 몇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정치권 인물이군요.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김문수, 김무성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보수 통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사항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진단하고 전망한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죠. 김문수, 김무성, 박근혜 저주 받을 것이다.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 바로 김무성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탄핵 공방 또 분열로 간다. 박근혜 탄핵 놓고 거친 말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전 지사는요. 무슨 총살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발언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막말 아니냐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국민일보인데요. 보수 통합 논의 우는 뗐지만 쟁점으로 떠오른 박근혜 탄핵 문제.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매듭, 마무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한 얘기도 이 맥락이거든요, 지금요. 여기 보면 한국당 연이은 토론에서 공방이 있었다.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을 좀 더 소개하고 있군요. 김무성은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강합니다, 발언이. 김무성, 탄핵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인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모습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상으로 저도 아픈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고 저도 이 탄핵 이후부터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는 박근혜 지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근혜를 뇌물죄로 구속시키는데 분노하지 않는 그런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좀 죄 없이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신이 빠졌어요. 나라가 지금 빨갱이한테 다 넘겨주고. 이 자리가 분열된 보수의 통합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우파 승리를 위한 마음을 좀 합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오늘 연사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가 분란을 일으키는 화두로 이제 김 지사가 박근혜가 1000년 동안 나를 저주할 것이다. 이것도 민주화 투쟁의 화신처럼 상징처럼 되어 있는 김문수의 입에서 나올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참 실망스러운 이야기다 하는 점을. 자, 두 인물이 나란히 앉아갖고 저런 얘기들 서로 주고받고 있네요. 대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영하 교수님, 보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다시 박근혜 탄핵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 정리 안 되면 계속 저런 공방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수 통합 논의할 때 가장 먼저 탄핵에 대한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일단 당의 방향성은 정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다시 끄집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굳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언젠가는 한 번은
탄핵에 대해서는 딱 긋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걷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김문수 전 지사는 그게 아니고 아직 안 거졌다. 아직 안 거졌다. 그래서 두 분이 이 이니셜이 같아요. MS 킴인데 예. 두 분이 되게 친하고 예. 말도 잘하고 하는데 일단 저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탄핵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이 사실로 놓고 거기에 대한 당론이 정해질 때 보수가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딴 데 가서 다른 보수를 만들면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지금 명제는 탄핵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두는 겁니다. 잘 됐다 안 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 되면 잘 됐다는 것으로 모이고 안 되면 안 됐다고 모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도 정치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보수 연합에 대한 얘기들을 나오면 저에게는 계속 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변환부 변호사.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이거 정리가 될까요? 지금 김문수 전 지사의 저런 얘기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이거 탄핵 문제 정리 안 되면 결국 분열로 또 간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공방이 가는 겁니까? 최근까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좀 봉합이 됐던 지점은 아마도 그러니까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나 반대했던 의원들이나 모두 심지어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조차도 절차에 있어서 졸속적인 과정은 있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당시 대통령이 대응했던 태도라든가 여러 것을 봤을 때 피할 수는 없었고 이제 그 탄핵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밀어나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봉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김문수 전 지사께서 이제 또 새롭게 바로 또 원론적인 화두를 좀 건드리셨던 그러니까 탄핵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좀 지금.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에 앞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대가 저물었듯이 이제 김무성 전 대표나 김문수 전 지사의 시대도 이제 접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자유한국당의 부활과 보수의 부활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립을 위한다라면 이제 한 시대의 풍미를 하셨었고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퇴장을 하시고 새로운 보수들에게 기회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원론적인 생각들과도 얘기를 하실 것인지 그것은 결국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역할들을 하셨던 만큼 황혼으로 좀 뒤로 물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그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총선 가까이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서 당이 또 분열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11월, 12월, 내년 1월 경에는 분명히 이 상태로 그 한국당이라든가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이 각자 서로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측이 있을 경우에는 총선에 대한 필패라는 인식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총선 즈음에서 합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뒤로 퇴장을 할 것이고 탄핵은 불가피했었다. 물론 졸속적인 과정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으로 봉합을 하고 이제 새로운 보수의 길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 변호사는 뭔가 아무튼 정리가 된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지사 어제 방금 보셨던 영상의 내용 말고요. 다른 얘기도 했어요. 이른바 총살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좌익이 이렇게 완전히 청와대 문재인부터 임종석이 노영민이 지금 조국이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대한민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감옥도 같이 살고 운동도 같이 하고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빨갱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어떻게 문재인 이런 식으로 이명박 박근혜 다 구속시키고 줄로 그냥 다 구속시키고 지금도 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문제를 가지고 다 잡아놓고 여러분 다 지금 기소는 아니지만 다 그 선진화법 위반으로 다 지금 경찰에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 가지 어떤 주장과 섞어서 좀 거친 발언이 나왔습니다. 형태 변호사,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총살감. 굉장히 거친 저분이 저는 이제 20대 때 이제 저분이 이제 뭐 연설하는 것도 들어봤고 사실은 노동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분인데 저분도 사실은 뭐 경기지사까지 된 것도 어찌 보면 그런 활동의 연장선이었거든요. 연장선이었다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이제 반대쪽으로 갔는데 저는 앞에 이제 이분이 당연히 발언이 과하다는 거는 다 인정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약간 이제 전황 변호사님에 대해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면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이 처한 위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황세모란 얘기가 나왔듯이 전당대회 때도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요. 결국은.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공화당 쪽 이렇게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분들도 손을 잡고 싶고, 그러니까 찬핵에 찬성했던 바른미래당 쪽에 있던 분들도 손을 잡고 싶고, 예. 양쪽을 다 잡고 싶은데 결국은 이게 양쪽 손을 다 잡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당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기대대로 이분들이 다 물러나면 좋겠지만 이 예.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의원 전 이제 지사가 하는 발언들은 사실은 그 태극기 부대들이나 아니면 이분들은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계속 하는 얘기들이라서. 그럼 그 얘기를 대변해서 어제 얘기를 한 건가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그 세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이제 봉합될 문제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끝장 토론을 해서라든지 묻어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지.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든 앞으로 아마 뭐 총선이든 앞으로 대선 후보를 정할 때도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묻어두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방향을 딱 정하고 이 방향이 맞으면 우리랑 하고 안 맞으면 안 한다라고 정하는 게 낫지. 그냥 뭐 지금 뭐 갈등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김문수 전 지사가 왜 저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우선 김문수 전 지사의 개인의 얘기만 따지자면 이분의 이념의 스펙트럼이 정말 극좌에서 극우로 그러니까 이분은 극단만을 지금 어찌 보면 양쪽 택하는 끝에만 지금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정말 서울대 운동권 그다음에 한국의 노동운동계 그 이후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중도 합리 이런 거는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극도의 극단만을 지금 택하는 건데요.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건 좀 수준 낮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어저께 한 얘기들은 다 만약에요 기자들이 없었고 카메라가 없었어도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으로서 이 대중이 아니라 이게 내가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고 또 어떻게 다뤄질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하는 정도의 얘기밖에 안 돼요.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그 정도일 것 같고요. 만약에 저분들이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정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도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보수 통합 토론회 그리고 대부분은 어저께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전직도 계실 걸로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박근혜 탄핵이다. 이게 바로 지금 보수의 수준과 한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 정치에 그냥 발을 딛고 있는 내년 총선에 단순히 다시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런 아주 현실적인 정치 집단들 정도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정말 보수가 다시 깃발을 제대로 꽂을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그걸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는데도 박근혜 탄핵 여부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당신은 그때 그걸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라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시 2017년 초로 간 것 같아요. 정말 보수의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경호 의원께서 굉장히 호된 질책을 하셨어요. 노이즈 마케팅이다. 보수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해요. 연사를 잘 못 선택했네요. 어제 김무성 의원께서 김무성 의원이 말한 게 그거에서 뭐 연사 좀 잘못 고른 것 같다 이 얘기 있었는데 또 최양 교수께서 또 동의하시나 봅니다. 네, 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뭐 200% 동의합니다. 저기서는 진짜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챕터 1으로 돌아간 거 굉장히 뭐 불안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진도가 안 나오고 다시 챕터 1만 지금 보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한강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했습니다. 잔혹한 범죄죠. 38세 38살 장대호입니다. 신상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얼굴은요 앞으로 뭐 조사받으러 오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일 때 그때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고유정 경우는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리카락 커튼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진 않겠죠. 여기 보시면 경기 북부경찰청 신상공개 심의를 열었습니다.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결정했다. 경찰청장 초동대처 부실 사과했습니다. 요즘에 경찰 사과 참 많습니다. 국민은요 사과 그만 듣고 싶어요. 제발 좀 빨리 잡기를 원하는 거지 경찰이 사과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다. 참 경찰로서는 아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자, 변호경 변호사. 네. 예상대로 신상 공개 결정됐습니다. 큰 무리가 없었나 봅니다. 결정하는. 네, 그렇죠. 일단 증거 관계도 명확하고 범행 수법이 워낙 잔혹하고 또한 전혀 누르치는 기색도 없기 때문에 이제 강력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각에서는 그러면 지나치게 이제 또 피의자의 인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내 신상이 공개되고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찰청의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 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우택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결정. 공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예. 이제 공개 방식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 왜냐면 방식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공개 방식이라는 게 그냥 언론이 사진 찍을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마스크로 가리지 않고 그냥 모자만 벗게 하는데 그럼 다른 걸로 가리거나 얼굴로 가리는 식이 있는데 예. 우리 미국은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범죄 딱 잡히면 머그샷이라 그래서 키 예. 있는 사진에다 자신의 딱 그 예. 번호를 들고서 딱 찍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그런 사진을 공개를 그렇지. 합니까? 그렇게 공개되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실제로 이런 걸 공개한다기보다는 그냥 언론이 찍게 하는 부분인데 예.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지난번에 고유정 사건처럼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뭐가 공개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공개들이 보면 예. 굉장히 언론에서 주시를 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해라 이런 여론이 많아지면 이제 예. 공개를 하고 안 그러면 이제 공개를 안 하는 식이 되고 있어서 그 심의 방식이 물론 요건은 있어요. 증거가 명확하든지 흉악 범죄라든지 미성년자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그 요건에 맞을 때마다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 그렇죠. 여론이 그렇긴 한데 막 그 심의 일어나야지만 하는 겁니까?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예. 흉악 범죄 아니면 이게 죄목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예. 흉악 범죄라든지 아니면 증거가 명백하다든지 아니면 미성년자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예. 우리 미성년자 문제도 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처럼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에서도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예. 확실하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참에 제가 보기엔 기준이라든지 실제로 공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원칙에 맞으면 공개하고 맞지 않으면 공개 안 하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최양 교수님, 지금 현근태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니 공개를 하려면 신상 공개 결정되는 건 사실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나이와 이름 등등뿐만 아니라 얼굴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얼굴이 경찰이 확보된 얼굴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되나요, 진짜?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안 되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인권을 보호하고 그러는데요. 예.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예. 실제로 공개하려고 그러면 정확히 공개해서 예. 이 사람이 이런 혐의로 그다음에 이것을 공개하는 과정도 그냥 경찰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맞으면은 다 공개해서 우리 이 국민들의 안전권을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죠. 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번 사례는 아니고 고유정 사례에서 이거는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지금. 아무튼 그런 거는 좀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요 지점 어제 경찰청장이 초동대처 부실 사과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할 건 사과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수사거든요. 윤경호 의원 이것도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 자수를 하러 갔는데 예. 소관이 종로입니다. 종로로 보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건 제가 보기엔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경찰이든 간에 그 경찰의 개인적인 무슨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련 매뉴얼이 너무 기계적으로 작동이 된 것 같다. 그런 점을 오히려 안내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점을 오히려 고치는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피해자 신상 공개는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즉흥적인 배경 때문에 결정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또 만나면 또 그럴 수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마 많은 공분을 일으켰을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그런 점에서 아마 신상 공개를 갑작스럽게 결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몇 가지 아쉬운 대목들을 네 분 패널께서 좀 한 분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린란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린란드란 땅, 얼음으로 덮여 있죠. 굉장히 큰 땅인데요. 덴마크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린란드 사고 싶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1세기인데요. 이 큰 땅을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한대요. 속내는 푸틴과 시진핑 견제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스크바까지 3,600km 군사 요충지다. 뭔가 거기에 뭘 갖다 놓으면은 러시아가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극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의식해서 그린란드 사고 싶다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린란드에 대거 자본을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트럼프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가 또 분석한 기사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린란드 눈독 들이는 트럼프, 진짜 속셈은 히토류 아니냐? 히토류요. 히토류는 주로 중국 땅에서 많이 납니다. 주로 전 세계 공급이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소 1,000만 톤의 광물질 매장이 추정된답니다. 중국 히토류 무기화의 대응에 유리할 수 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되면.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워서 군사적 가치도 뛰어나다. 앞에 기사처럼 역시 푸틴, 시진핑 견제용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히토류에 좀 초점을 맡겼군요.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사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막상 덴마크는 무슨 생각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덴마크 측은 그린란드는 판매 제품이 아니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답니다. 이거 왜 이래? 팔 생각 없다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노린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과거에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1867년, 100년도 더 된 일이군요.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1946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도 매입을 제안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거절당한 거네요. 전례가 좀 있었군요. 최영하 교수님, 네. 갑자기 그린란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일단 그린란드 지금 뭐 중국의 1대1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요충지에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뭐 교두보를 확보하고 싶은 게 트럼프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협상의 달인이라는 책, 기술에 나오는 이 방법입니다. 저 플로리다에 말하라고 살 때 그 앞에 알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린란드에 가고 싶은데 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다고 지금 크게 벌리라고 분명히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거 살게. 그렇지만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든지 교두보를 만들어 놓은 거고. 자, 덴마크가 그린란드는 판매 제품이 아니다. 그린란드 is not for sale 그랬는데 세일은 안 하지만 빌려는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세일은 아니지만 빌려주는 건 될 수 있다. 들어오면 개발하려고 그러면 들어올 테니까. 투자해라. 투자해라. 거긴 지금 전체 2%밖에 지금 쓸 수가 없는 땅인데 지금 뭐 사실상으로 이제 뭐 기후 협약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땅들이 뭐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광물도 많고. 따라서 not for sale에 야 판매 아니야 니네랑 얘기 안 해가 아니고 지금 중국도 뭐 3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중국도 하는데 미국도 들어오세요. 우리가 빌려는 줄게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는 살 생각은 없지만 교두보 확보는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갑자기 얼음으로 주접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가 많다. 그리고 지도자들 어림이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린란드나 북극, 그러니까 북극해, 남극 대륙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쩌다 보니 덴마크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걸 트럼프식으로 접근해서 미국이 설사 그럼 좋습니다. 사들인들 사들여서 마음대로 개발하고 마음대로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왠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왠지 거기를 너무 난개발할 경우에는 기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북극해와 남극 대륙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보존의 대상이다. 그래야 지구가 더 이상 온난화나 기타 다른 환경 파괴로부터 좀 보호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의 저런 뭐 얘기가 뭐 본인이 평소에 보여줬던 장사꾼 기질 뭐 좋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미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따지면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나서 얼마나 미국이 달라졌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전 1946년 또는 1867년에 제의했던 거와 지금은 시대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뭐 성사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이고요. 예. 최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목적 때문에 사겠다는 아마 이제 제안은 했겠죠. 예. 그러나 사겠다는 제안을 보는 여러 다른 나라들도 예. 그린랜드는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보존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겠다라 그러면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감정평가를 얼마로 할까요? 근데 뭐 그런 가격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사겠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대화가 진행이 되고 의견을 내는 정도면요. 덴마크 측하고는 벌써 의견 고하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 다른 어떤 식이라도. 무슨 식으로든지 내가 그냥 얼두당토하게 툭 던지는 건 아닌가로. 예, 형태 변호사. 저는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얘기처럼 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으면 이건 항시적인 변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관심은 아마 재선일 거예요.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우리한테 뭐 방위비를 뭐 5배씩 달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다 이제 자국민들한테 어찌 보면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린랜드 사겠다는 것도 실제로 뭐 사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찌 보면 예전에 이제 뭐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예전에 뭐 멕시코를 사고 알래스카를 사고 이러면서 미국이 영토를 많이 넓혀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린란드 쪽으로 진출해서 미국이 더 영향을 넓히겠다. 이런 거에 아마 국민들한테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한. 본인의 전직이나 부동산 쪽에서 일했어. 뭐 이런 것도 좀 비춰주는 그것도 건가요? 있고 자기의 장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 재선도 좀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란드 얘기가 갑자기 좀 나와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 얘기가 있는데요. 또 한 명의 장관 후보자 기사도 오늘 좀 꽤 나왔습니다. 그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정위원장. 공정이라는 자리는 기업들 간에 뭔가 불공정한 어떤 행태가 있는가 이런 걸 잡아내는 곳이죠. 그리고 엄하게 다룹니다. 조성욱 공정위 후보자. 그런데요, 서울대의 허가를 안 받고, 본인 서울대 교수잖아요. 서울대 허가를 안 받고 12년간 형부회사 감사직을 겸직했다. 이런 내용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공정거래 수장 자격 있냐? 그렇죠. 공정거래와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조 후보 측은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변환봉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 법원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쪽의 말 중에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라는 것은 결국 법에서 통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는 어떤 일정 직업의 겸직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사회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영리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변호사에 또 과태료 같은가 여러 가지 제재 처분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연히 이제 교육공무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영리직에 겸직할 수는 없다라는 식을 알았을 텐데 단순히 무보수이고 비상근이었으니까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라는 변명은 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뭐 보수를 받지 않았는지 그런 문제를 둘째 치고서라도 일단 공직자로서 뭐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서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뭐 위원장으로서 직을 수행한 데서 어떠한 결격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소명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얘기 좀 추가로 좀 설명드릴게요. 현재 이 조 후보자가요. 그 비상장 업체인 형부회사의 주식을 좀 보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형구택 변호사.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게 뭐 겸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둔 취지가 뭐냐면 이 업무에 집중을 해라. 업무 시간 집중해라. 그 다음에 어쨌든 다른 어떤 이해관계에서 상충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거를 미리 사전에 보고하라는 건데 저분도 아마 이제 뭐 다른 공기업 같은 데서 비상임 감사를 했을 때는 신고를 했던 거는 돈을 받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돈을 받고, 비상임도 사실은 회의를 갑니다. 회의를 가고 보수를 받게 돼 있는데, 저분 같은 경우, 저 지금 가족회사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았거든요. 비상근이라면 사실은 자그마한 회사의 이사 감사들은 그냥 등록만 하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회의를 실제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들은 아마 비상임 이사에도 가서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 보수를 받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순한 어떤 업무 착오지 이 부분을 뭐 아주 결격 사유로 삼을 건 아니라고. 형태 변호사는 요 몰랐다 요 부분에 좀 방점을 좀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최영희 교수님. 근데 조성욱 후보자는요. 재벌 저격수예요. 근데 재벌이 가장 뭐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가족회사를 운영하면서 글로 일감 몰아주기 한 거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가족회사에 다니면서 또
뭐 교수직을 하면서 예. 가족회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지위들을 갖고 왔던 예. 거 부분을 했을 때 과연 재벌 저격수라는 그러한 이 뭐 호칭이 맞는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진짜로 이거는 송곳 같은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송대 있어야 변호사가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반론 제기할 게 하면요. 있으신가 보네요. 사실 예. 우리나라 소규모 회사들인 경우에는 일감 예. 몰아주기 문제가 아니라 예. 자본을 끌어들여야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한테 투자를 받게 돼 있고 예. 이게 커져서 아주 큰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홍콩 기사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태가 계속 뭔가 좀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공안에 억류된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중국에서 복귀 중에 실종됐답니다. 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요.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8일 행운 빌어달라며 연락 후 두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콩 내에서 지금 약간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